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5번째 주제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또 환영합니다. 자, 이번에 주제는요. 사회적인 전반의 모습은 조선시대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 이 사람들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습니까? 조선시대의 모습들을 다양한 모습으로 한번 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겁니다. 자, 25번째 테마를 또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조상은 누구인가요? 이게 무슨 말인가? 요거는 제가 차차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조상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의 조상은 과연 누구인가? 이와 관련해서 제가 랭킹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한국인들 성씨 순위 어떤 성이 제일 많은지 2015년 기준이긴 한데요. 자, 1위부터 5위까지 있습니다. 자, 5위는 정씨인데 1위부터 4위까지를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공개해 드립니다. 바로 4위부터 공개합니다. 두구두구두구. 4위는 빠밤 최씨가 233만 명, 4.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최씨 있죠? 보통 한 명씩은. 그렇죠? 자, 3위. 점점 더 많아지는 이 성씨가 될 겁니다. 3위는 과연 누구누구누구누구 박씨입니다. 예, 박씨들 많죠. 419만 명, 와, 8.4%. 거의 이제 10% 육박하는 이런 인구수 비중을 차지하고 있네요. 1위와 2위는 뭔지 알 것 같기도 하고요. 자, 2위 과연 누구누구누구 이씨입니다. 야, 730만 명에 14.7%. 예. 그럼 1위는 당연히 빠밤 김씨죠. 예, 1000만 명이 넘네요. 와, 21.5%. 김이박최. 요거 합치면은 거의 가만히 있자. 한 40%, 50%, 한 절반 좀 안 되죠? 그치? 이 김이박최 너무 많죠. 우리 성씨가 이렇게 다양하구나. 다양한데 이렇게 일부 성씨에 상당히 많이 집중되어 있다라는 것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성씨를 바탕으로 나의 조상은 김 누구야, 이 누구야, 박 누구야, 최 누구야 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런 걸 알 수 있는 근거 자료들,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의 조상님은 이거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족보거든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족보는요, 안동권시 성화보라는 족보예요. 예, 지금 있는 발견된 족보 중에서 가장 오래됐다라고 공인된 족보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족보들도 여러분들 보셨을 겁니다. 그래, 이걸 보면은 우리 조상님은 이거구나. 뭐 어른들이 이런 거 얘기하면서 뭐 보여주시거나 너는 누구의 후손, 뭐 몇 대소냐 이런 거 얘기하시는 분들, 뭐 얘기 들어보신 이런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자,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제가 어렸을 때입니다. 예, 귀엽죠? 이거 앞서도 제가 소개해드렸었던 제 사진이긴 한데 어렸을 때 뭐 통통한 어린이 임진석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 학교에서 숙제가 있었어요. 바로 오늘의 주제입니다. 나의 조상은 누구인가요? 이걸 조사해 오래요. 예,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 각각 가서 알아보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고 찾아보세요. 이런 숙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물어봤는데 아버지가 저희 임씨잖아요. 임씨 누구 있는지 좀 찾아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숙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니 뭐 우리 조상님 뭐 친구들 얘기로는 자기 뭐 조상님이 누구는 뭐 김유신이라 하고 어떤 사람 누구 뭐 왕비의 뭐 후손이라고도 하고 막 그러는데 우리 뭐 누구를 써야 돼요? 그랬더니 임씨 누구 없어? 책 찾아보니까 병자호란 때 활약해서 임경업 장군이라고 있었어요. 이분이 우리 조상이에요? 그랬더니 그걸로 해. 그걸로 해가 무슨 말이지? 좀 혼란스러웠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거짓말한 것 같기도 하고 숙제는 했는데 이거 조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명절이 돼서 큰아버지 댁 가가지고 큰아버지한테 여쭤봤어요. 저희 그 조상님이 누구예요? 저희 그 혹시 족보 같은 거 막 있다고 하는데 족보 얘기를 그때 들었거든요. 저희도 족보 뭐 그런 거에 뭐 써 있지 않아요? 그랬더니 큰아버지가 뭐 다음 명절 때 보여줄게 그러시더라고요. 다음 명절이 돼가지고 이제 딱 봤는데 말이 없으시더라고.
당연히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우리 조상님도 뭔가 어떤 대단하신 분들 어디에 뭐가 있는 뭐 이런 걸 줄 알았는데 뭔가 근거가 없는 거예요. 못 찾은 거예요. 이런 양반들이 아니었나? 옛날에 뭔가 양반이나 왕이나 이런 인물들이 아니었나? 아, 우리 집은 약간 좀 이런 사람이 아니었나? 실망했었어요. 그래서 누구는 무슨 뭐 누구의 막 후손이다. 막 김유신의 후손 막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뭐 그다음에 무슨 뭐 김씨들이 많으니까 뭐 가야의 왕족이래 자기들은. 막 이런 얘기들 막 있었거든요. 이시면은 막 이제 조선의 무슨 뭐 저기 이성계 후손의 뭐 누구의 왕비대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는 누군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머니한테 얘기했죠. 저희 어머니는 윤씨시거든요. 엄마 조상 이거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윤 씨였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어머니도 참 말하시는 게 예. 윤 씨는 왜요? 그랬더니 아유 윤 씨는 저기 우리 집안은 그 왕비 집안이었대요.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 말로는 패비 윤 씨의 후손이었대요. 연산군. 예. 뭐 이렇게 막 되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예. 그러면서 이제 왕비의 후손이라고 이제 좋아하시더라고. 근데 뭐 우리는 없었던 거야. 그래서 상당히 좀 요렇게 좀 실망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우리의 성실 한번 다시 볼게요. 기미박최 너무 많지 않나요? 어떻게 된 거냐? 원래 기미박최가 아니었던 사람들이 기미박최의 성씨를 갖게 되는 이런 시기들이 많이 와요. 우리가 보는 조선시대 중에서도 조선 후기에 내가 원래는 양반이 아니었는데 성씨를 어떻게든 갖게 된다. 신분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씨를 좀 뭔가 있어 보이는 성씨 하고 싶은 거지. 뭐 옛 신라의 왕족, 옛 가야의 왕족 이씨, 조선 이씨랑 비슷하잖아요. 물론 조선의 이씨는 전주 이씨긴 한데 어찌됐건 한자가 같으니까 그걸로 쓰는 거야. 박씨, 옛 신라의 왕족이죠. 박격거세 후손. 그죠? 최씨는 뭡니까? 최씨는 뭐 최치원이라든지 그다음에 최승로라든지 신라 고려 조선까지 이어지는 지배층의 최씨가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따라 쓴 거지. 그렇지? 이런 사람들이 많았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 집은 뭘까요? 예.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저의 조상은 물론 뭐 양반이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평민이었을 수도 있고 뭐 노비였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어찌됐건 간에 변화를 거쳐서 결국에는 뭔가 족보를 확보하지는 못했었나 보다 아니면은 뭔가 어디다 분실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어린 마음에는 상당히 좀 상처가 되기도 했었던 거지. 이런 의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양반의 후손이래, 누구 왕족의 후손이래. 그러면 농사는 누가 지은 거야 대체? 그렇지?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조상은 우리의 진짜 조상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믿고 싶은 거지. 그죠? 예. 이게 바로 팩트이지 않을까. 바로 우리가 보려고 하는 신분제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조선시대의 신분제를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조선 전기의 사회를 볼 겁니다. 신분은 크게는 4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자, 최고 지배층이 조선시대 때는 양반이라고 불리는 계층이에요. 자, 근데 여러분 양반이라는 말은 원래 신분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문반과 무반을 지칭하는 단어예요. 문반은 문관을 얘기합니다. 일반 고위직 관리를 얘기해요. 무반은 고위 장교들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 중에서 좀 급수가 높은 사람들을 합쳐서 양반이라고 부른 거거든요. 그러면은 고위 공무원이라는 말이 양반이에요, 곧. 그럼 신분의 개념이 아니죠. 왜? 양반의 부인이 있어요. 양반이에요? 아니잖아. 공무원이 아니잖아. 그죠? 아니, 우리 남편이 고위 공무원이야. 알겠는데요. 부인께서는 아니시잖아요. 그렇잖아. 그럼 양반의 개념은 신분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냥 다 양반이라고 부르기 시작해요. 신분처럼. 그냥 그 가문까지도 이렇게 얘기하는 양반 가족까지도 얘기하는 개념으로 신분처럼 이야기되는 게 점점점 관용적으로 굳어지게 돼요. 그래서 양반이 조선의 지배층 신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그 다음에 공무원인데 고위 공무원이 아니라 조금 급수가 낮은 공무원 또는 그런 대우를 받는 공무원들 있죠. 그들을 일단 중인이다라고 하는데 이 중인은 얘기를 하기 전에 중인이 아닌데 중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는 계층들이 있어요. 자,
원래는 양반이어야 해. 무슨 얘기예요? 양반 가족이에요. 가문, 가족까지도 칭한다 그랬잖아요. 원래는 양반이어야 하는데 양반 대우를 안 해주고 조금 낮게 중인 대우처럼 하는 이런 계층들이 있습니다. 바로 뭐냐? 아버지가 양반인데 엄마가 뭔가 아버지한테 정식으로 인정받은 부인 느낌이 아니에요. 첩.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일부 일처제 맞나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남자와 여자, 부부, 한 명의 남자는 한 명의 부인만 둔다. 이게 일부 일처제거든요. 일부 일처제 맞아요. 조선시대 때. 아닌 것 같은데요? 부인들이 여러 명 있었던 것 같은데? 정실 부인, 진짜 부인은 한 명이고 나머지는 첩으로 두는 거예요. 예, 약간 좀 뭔가 변질된 제도처럼 조선시대 때 이게 굳어지거든요. 그러면 조선시대 때 진짜 부인의 아들, 딸은 진짜 양반대우 가족을 해요. 근데 첩이다라고 하면은 첩은 정식 가족원처럼 이렇게 인정을 안 해줘요. 그들이 낳은 자식 서자와 얼자다라고 합니다. 예, 합쳐서 서얼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서얼들은 원래는 양반이어야 하는데 대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예, 엄마가 첩이다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홍길동전에서 그거 나오잖아요.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 예, 아버지가 양반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데 뭔가 대우를 못 받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차별인. 이들은 제도적인 차별도 있습니다. 바로 뭐냐? 과거 시험 중에서 핵심인 문과 응시가 금지되어 있어요. 과거 시험은 여러분들 조선시대 때 앞서 본 것처럼 문과, 묵과, 잡과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으뜸으로 치는 거는 문과입니다. 이 문과 응시를 서얼은 할 수가 없는 게 조선시대 때 일단 기본적인 모습이에요. 왜? 서얼들은 이런 중요한 직책 맡으면 안 된다라고 제도적으로 차별을 해둔 거예요. 서얼들은 양반 대우를 받진 못하고 낮은 관리처럼 대우를 받아요. 그들을 중인이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고위 관리 양반이 아닌 좀 하위직처럼 대우를 받는 이런 계층 중인들은 누가 있는가? 자, 하급 관리로서는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일단 향리가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도 향리가 있었죠. 조선시대 때도 향리가 있어요. 자, 이 향리가 앞서 봤었던 뭐 이방이라고 불리기도 했었던 그런 관공서에서 일하는 이런 하급 관리들을 의미합니다. 지방에서 일하는 이런 지방 세력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기술 관리들이 있어요. 기술 관리들은 주로 이제 공직에서 일을 하는데 전문적인 기술자처럼 일하는 이런 관리 집단들을 기술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들도 물론 시험을 봐요. 과거 시험에 잡과 시험을 봐서 관리가 되는 이런 계층들이에요. 대표적으로 역관과 의관들이 있어요. 역관은 통역관을 의미합니다. 외국어를 잘하는 이런 관리들. 그 다음에 의관은 의술, 의사들이에요. 이들은 양반보다는 낮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하냐? 기술직 중인이다라고 합니다. 기술관리들 의미하는 거예요. 기술관리들과 향리 같은 이런 관리는 대우가 낮은 취급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양반보다는 낮은 신분으로 대우하게 되니 이들을 중인이다라고 하는데 중인과 서얼은 다르긴 한데 서얼이 중인과 비슷한 대우를 받기도 했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민들입니다. 앞서 봤었던 양반과 중인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지배층 공무원들이겠죠. 근데 대다수는 일반 농민일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 아니,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무슨 뭐 양반이고 누구 왕족이고 하면은 이 농민들은 누구야? 농민들은 뭐 자식을 낳지 않았나요? 그렇지 않잖아. 이 농민들, 바로 이제, 농민이 대다수 있고요. 수공업자 상인과 같은 이런 계층들이 대표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산활동에 종사하는 일반민들이에요. 이들을 상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상민은 일반민들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일반민들. 그죠? 근데 이 상민들 중에서 일하는데 뭔가 공적인 일을 하는데 굉장히 천하기 때문에 좀 낮게 대우하는 일반민들이 있어요. 실량역천이다라고 합니다. 자,
신부는 양인이에요. 자, 양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천민이 아니면 양인이에요.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조선의 신부는 천민과 양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천민이 아니면 일반민이거든요. 이 천민은 노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 이따가 말씀드릴 건데. 자, 양인은 일반민이에요. 사람 대우받는 일반민이에요. 이 양인을 다시 나눈 거예요. 어떻게? 양반, 중인, 그 다음에 상민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러면은 상민은 양인이 된 것이요. 신분상은 양인인데 역할이 천해. 그래가지고 좀 천대받는 이런 계층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노 젓는 수군 같은 게 있어요. 노를 젓는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예,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천하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노 젓는 게 그렇게 힘드니까 궁금하시면 오리보트 같은 거 타보시면 돼요. 예, 정말 다리에 알이 배도록 하는데 앞으로 잘 안 나가. 그죠? 노 젓는 사람들은요, 육체 노동의 끝판왕격인 이런 사람들이. 예. 그러니까 조선시대 때 봤을 때 상당히 좀 힘들게 일한다라는 이런 잘못된 인식이 있었던 겁니다. 예. 또는 뭐 이제 관청에서 심부름꾼, 예. 이런 거 하는, 허드렛 일하는 이런 심부름꾼들 같은 게 뭐 조례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이런 계층들은 천대받기도 했었던 계층들입니다. 자, 다음에 천민입니다. 천민은 양인이 아닌 계층들이에요. 대표적으로 노비가 있습니다. 사람 대우받지 못했었던, 재산 취급받기도 했었던 노비가 있어요. 자, 천민은 아닌데 천민처럼 대우받는 계층들이 또한 있는데 대표적으로 백정이 있습니다. 노비는 일단 재산으로 취급돼요. 그러니까 내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재산이 되는 거지. 관청에 소속되어 있으면 공노비, 개인의 소유물이면 산노비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백정이란 계층도 노비랑 비슷한 대우를 받기도 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일단 백정을 소개해드리자면요. 이 사람들은요, 원래는 고려시대 때에는 일반민들이에요. 고려시대 때 백정이다라고 하면은 정말 농민들을 지칭하는 단어였었거든요. 근데 이 조선시대 때 백정이다라고 하면요, 다른 의미예요. 자, 일단 화척과 양수척이라고 불리는 계층들이 있었어요. 고려시대 때 이들이 뭐 했었냐면요, 주로 도살업에 종사했었던 계층들이거든요. 어디에서 왔냐? 거란족, 여진족 이런 출신들이 많아요. 이민족 출신인데 이 땅에 정착을 한 거예요. 유목민족이었었다가 농경민족이 됐어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서툰 거야. 근데 뭘 잘하냐? 고기를 다루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도살업 같은 이런 업종에 종사하면서 조선 땅에서 생활을 이어갈 건데 천대받은 거예요. 저 오랑캐 자식 이렇게 취급을 받기도 한 겁니다. 그들이 바로 화척과 양수척이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이 땅에 살았으면은 이제 우리 주민으로 인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이들을 백정이라고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원래 백정이 뭐야? 농민이었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일반 농민과 같은 표현을 써줄게 라고 한 거예요. 그랬더니 농민들 입장에서는 저들과 섞이기 싫은 거예요. 아니 우리랑 왜 층과 달라? 백정 그러면 저들만 쓰도록 해. 그래서 백정이란 말이 이쪽으로만 한정돼 버렸어요. 사회적 인식은 천대받은, 노비와 같은 대우를 받은 천민 취급을 받은 계층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노비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볼게요. 노비는 재산 취급받았기 때문에 노비를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해요. 그리고 노비를 담당하는, 관리하는 관청이 있으니 장례원이라는 관청입니다. 자, 그리고 노비는 관청에 신공을 납부하는 공노비가 있고요. 개인에 소속된 산노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인지 여부에 따라서 관청에서 허드렛이라는 공노비가 있고요. 개인에게 소속되어 있는 개인 소유물인 산노비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노비 천민이었었어요.
사회적인 제도로서는요, 상평창과 환곡제도와 같은 구휼제도가 조선시대 때에 존재합니다. 일단 상평창은 뭐였었냐면요, 이거는 고려 때에도 봤었는데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예요. 물가를 조절하는 기구인데 백성들을 도와주는, 이걸 구휼한다라고 하거든요. 이런 업무를 담당하기도 합니다. 이게 뭔데요? 환곡제도예요. 환곡이 뭔데? 곡식을 빌려주는 제도. 그 뭐 있었어요? 진대법, 의창 이런 거 있었죠. 그런 제도를 상평창이 담당하기도 해요. 아무튼 환곡이라는 건 곡식을 빌려주고 상환하는, 국가가 백성들을 지원해주는 이런 제도이군요. 이런 제도가 있었군요. 백성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조선시대 중기의 명종 때에는요, 흉년 때 어떻게 먹고 살 수 있는지, 곡식이 없으면, 아직 저 앞서 봤었던 뭐 고구마, 감자 이런 거 들어오기 전이에요. 뭐 도토리라도 캐먹어라 라는 것을 정리했었던 구황차료라는 이런 저서를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료제도로서는요, 동서활인서와 같은 이런 의료시설들을 만들어서 백성들을 지원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이 조선시대 때 존재하기도 했었구나, 가볍게 봐주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좀 더 중요하게 보려고 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조선 전기에 신분제도가 어땠다라고 봤었냐? 이런 모습이다라고 봤었습니다. 양반, 중인, 상민, 천민. 조선 전기에 양반이라고 불린 계층은 전체의 5% 남짓이에요. 전체 100명이다라고 한다면 인구가 5명도 안 돼요. 당연히 양반이다라고 불린 계층은 소수일 거 아니에요. 지배층이니까. 근데 말이지요,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 조선 후기다라는 것은 임진왜란 이후예요. 예,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 후기로 들어오면 이게 이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양반, 그 다음에 중인, 상민, 천민. 양반의 수가 급격하게 늘고 상민과 천민의 수는 감소하게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양반이 절반을 넘고 60%, 70%가 양반인 경우가 있어요. 뭔가 이상해진 거예요. 왜 그런지를 하나씩 보자. 자, 일단 이 전쟁, 임진왜란 이후에 국가가, 정부 재정이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돈이 필요하죠. 그죠? 그래서 정부가 돈 좀 있는 사람들한테 관직을 준 겁니다. 뭐? 관직 줄게. 너도 공무원이야. 대신에 돈 좀 내놔. 이렇게 해서 임명장을 줘요. 공직 임명장을 주는데 이름이 비어 있어. 이름들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 공명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납속책도 이와 비슷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돈 받고 관직 파는 거예요. 신분 파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양반은 아닌데, 근데 양반 신분을 갖고 싶은데 돈은 좀 모았는데, 그러면 정부한테 돈 주고서 이제 나으리 소리 대접을 받을 수도 있는 이런 제도적인 조치가 마련되기도 합니다. 정부가 돈이 없어서 이걸 팔았구나. 근데 만약에 이걸 얻지 못했어. 그러면 방법이 있습니다. 뭐? 족보를 고치면 돼요. 또는 족보를 사오면 돼요. 예, 족보를 만들면 돼요. 위조하면 돼. 족보.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족보들, 그러니까 가짜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사실 다 있는 거예요. 족보를 위조한 겁니다. 그러면 뭐야? 나는 누구의 몇 대 손이야? 사실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치? 이게 임진왜란 이후야. 왜? 양반 신분만 사면은 좋은 게 많으니까요. 그러면 기존의 양반들은 어떻게 됐길래? 원래 양반들 중에서도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양반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 권력에서 밀려난 양반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앞서 붕당 정치 과정에서 붕당 정치가 이렇게 막 확산되면서 밀려나고 도태되는 양반들이 존재하는 거 보이죠? 환국 정치에서 뭐 예를 들어서 남인이 몰락했다 그러면은 양반이었다가 완전히 그 집안이 망한 거예요. 그렇게 되는 양반 집안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권력을 잡은 일부 양반들 외에
몰락한 양반들 또한 존재합니다. 그럼 봐봐요. 내가 일반 평민입니다. 농민이에요. 근데 돈 좀 벌었어. 돈 좀 번 개똥이야. 근데 잔반이라고 불리는 거의 양반인데 아우 진짜 행색이 너무 누추하셔. 집에 쌀이 없어. 맨날 배고파가지고 굶주려서 거의 막 뭐 힘들게 사시는 이런 분이 있어. 가가지고 돈 드릴 테니까 거기 저 족보 저한테 넘기세요. 저희 뭐 쌀 좀 지원해 드릴게요. 이렇게 족보 사오면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기존의 신분제가 막 바뀌는 거예요. 뒤섞이는 거예요. 양반 신분을 누구나 다 사려고 합니다. 상민들은 감소해요. 양반 신분 상승하는 상민들이 늘어나죠. 자, 조선 후기에는 농업의 생산량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상업과 수공업, 광업도 발전한다 그랬어요. 여기에 돈 번 계층들 다 뭐 하려고 하겠습니까? 양반 신분을 사려고 하겠죠. 너도 나도 양반 신분을 사니까 이제 어떤 모습이 나오게 되냐? 오히려 국가 재정이 어려워지기도 해요. 양반들은 세금을 면제받는 혜택이 일부 있거든요. 군포 같은 경우에는 양반은 세금을 면제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양반들이 점점 늘어나니까 세금 내던, 즉 세금 내던 이 계층들이 줄어든 거예요. 그럼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겠죠. 자, 어떤 사람들이 양반을 샀는지를 보자. 부농층이에요. 여러분들 농민들이 분화된다라고 봤었죠. 농업의 생산력이 높아지는 시기가 조선 후기죠. 왜? 모내기법, 상품 작물의 재배 이런 것들 봤잖아요. 농업의 생산력이 높아지는데 일부 일 잘하는 농민들은 부농이 돼서 떵떵거리고 사는 거지. 그렇지 못한 농민들은 몰락하는 거예요. 이 몰락 농민들은 일꾼으로서 임금 받는 노동자로 여기저기 떠도는 거예요. 이들을 임노동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농민들이 분화됐죠. 나눠졌죠. 이 농민층의 분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부를 축적한 농민들, 농민, 부농층. 그러면 뭐 하겠어요?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하려고 하겠죠. 돈 좀 있으니까요. 자, 양반으로 신분 상승을 한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앞서 본 것처럼 상민의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럼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죠. 그럼 국가가 어떻게 하면 되냐? 이들을, 즉 천민을 상민으로 올리면 돼요. 자, 천민은 노비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의 소유물이죠. 세금 내는 계층이 아니에요. 주인에게 봉사하는, 일을 하는 이런 계층이에요. 이들을 해방시키면은 세금 내는 자유민이 되네? 국가는 세금을 내는 상민층을 늘리기 위해서 천민들, 노비들을 상민으로 바꾸는 정책들을 하게 됩니다. 자, 원래 노비가 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하면 되냐? 노비가 되기 위해서 뭐 하려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노비가 되는 방법은 이런 거 있어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 다 노비예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둘 다 노비고 자식이 나왔으면 당연히 노비입니다. 자, 근데 어머니와 아버지 중에서 한 명은 노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무조건 자식은 노비였었어요. 근데 이걸 바꾼 거예요. 어머니가 노비인 경우에만 신분을 따른다. 어머니가 노비인데 아버지는 노비가 아니에요. 그러면은 당연히 자식은 노비거든요.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노비인데 어머니가 노비가 아니야. 그러면 얘는 원래는 둘 중에 하나는 노비가 섞여 있으니까 자식은 노비여야 하는데 어머니가 노비가 아니잖아. 그러면은 이 친구는 노비가 아니라 일반 상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노비의 수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에요. 정부가 노비의 수를 줄이기 위한 이런 정책을 하는 이유는 노비들은 세금을 내는 계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민이 돼서 넌 자유롭게 활동해. 대신에 상민이 돼가지고 세금을 내주었으면 좋겠어 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관청 소속의 노비들 상당수를 해방시키기도 할 겁니다. 공노비를 해방시키기도 해요. 왜? 노비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세금을 내는 상민층이 돼 주었으면 좋겠어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다시 그리면요. 조선 후기의 모습은 양반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중인, 상민, 이들이 둘 다 감소했다 그랬죠. 상민 수가 급격히 감소하니까 노비 수도 감소하거든요. 정부가 일부 이쪽으로 이제 메우는 정책을 취하기도 하는 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신분들은 어떤 노력을 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일단 첫 번째, 중인들의 신분 상승 운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인, 여기서 중인 중에서 일단 서얼을 먼저 얘기할게요. 서얼은 중인은 아니지만 중인과 같은 대우를 받는다 그랬죠. 자, 너도 나도 양반이 되는 시기에 서얼들은 가장 억울한 계층이에요. 왜? 아버지가 양반이잖아. 우리 집안은 양반 집안인데 나만, 우리 엄마만 이 집안에서 양반 취급을 받지 못해. 그래,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공하겠다. 근데 문과 응시도 안 돼. 너무너무 억울하죠. 허용해 주세요라는 이런 요구들이 빗발칩니다. 자, 정조 때 이덕무, 유득공, 박제가란 이런 인물들, 유능한 인물들이 있는데 이들 다 왕이 총애했었던 서얼 출신 관리들입니다. 국가 요직에 진출합니다. 당시 정조 때 규장각이 있었죠. 규장각을 만들었다는 게 정조의 탕평책 중에 하나였었거든. 이 규장각의 핵심 관료 검서관 직책. 그러면 정조가 총애했었던 집단들 중에서는 서얼 집단이 있는 겁니다. 이 서얼을 통해서 정조의 이제 기반으로 삼고자 했었던 당시 왕의 의도이기도 했었다. 그러니까 서얼 같은 경우는 조선 후기에 이제 나름 대우를 받는 계층으로 하나둘씩 변해간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 서얼들은 차별을 없애주세요. 우리도 국가 요직에 진출할 수 있게 해주세요. 차별 없게 해주세요. 라는 운동들을 전개합니다. 이를 우리가 통청운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서얼들은 양반 대우를 받는 계층들이 하나둘씩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서얼은 양반으로 완전히 편입되게 될 거예요. 이게 조선 후기의 변화예요. 그러면 누가 자극을 받을 것 같아요? 서얼은 아닌데 서얼과 같은 대우를 받았었던 계층들이 있죠. 하급 관리들. 중인이에요. 그리고 향리. 넓은 의미의 중인들이 이들이에요, 다. 자, 중인들도 아니 원래는 서얼이랑 우리랑 대우가 같았는데 서얼이 양반 대우를 해가지고 나 이제 양반이노라. 그럼 중인들 입장에서는 아니 우리도 양반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들도 요구할 거예요. 우리도 양반 대우 해주세요 라고 요구할 거야. 근데 이들은 기술직 관리잖아요. 그치? 바꿀 수는 없어요. 실패합니다. 양반은 일반 고위직 관리고 이들은 기술직 관리이기 때문에 이들도 양반 대우해달라 이 요구는 거부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이들은요. 나름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문가 집단으로 막 성장하게 될 거예요. 자, 주로 외국과 접촉이 많았었던 말하는 관리들, 외국말 하는 관리들 바로 역관들이에요. 외국 문물을 수용하면서 뭔가 이제 조선을 발전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선구자 집단이 되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양반 대우 못 받아? 그러면 양반 흉내 내면 되지 뭐. 양반 흉내를 내기 시작해요. 자, 양반들은 기본적으로 학자들이면서 문학인들이에요. 우리도 문학 활동하면 되지. 시사라는 문학, 문예 모임을 만들기도 합니다. 문학 예술 활동을 하는 거예요. 양반들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자. 이게 시사예요. 그리고 이들이 짓는 문학, 이들이 만들고 즐기는 문학을 위항문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중인들을 위항인이다라고도 불렸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지금? 기술직 중인들이 양반 코스프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반 대우 우리가 확실하게 못 받으면은 흉내 내면 되지 뭐. 그러면 그게 양반이지 않겠어? 라고 하는 이런 시대다. 그러니까 신분제도 자체가 뭔가 좀 문란하게 운영되고 있었던 동요하고 있는 당시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향리도 우리도 좀 대우를 개선해달라는 이런 요구들도 물론 있었습니다. 넓은 의미의 다 중인들 얘기하는 거죠. 자, 이 조선 후기에 가족제도의 변화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는지 요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전기까지는 뭔가 아버지 쪽과 어머니 쪽,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 쪽에 차별이 있는 건 아니었었던 시대였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가족 내에서 큰 차별은 있는 건 아니었었던 시대였었다. 그래서 부계와 모계가 함께 영향을 미치던 이런 시대였었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에 대해서도 상속이 비교적 공정했었어요. 뭐 아들, 딸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니고 큰아들과 그 외에 차별이 있는 것도 아닌 균등 상속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제사도 돌아가면서 지냅니다. 이거는 권리와 의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대신에 의무로서는 부모를 섬겨야지요. 그게 이제 이후에 제사로도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래, 자식 간에 이런 차별이 없었던 시대가 그 이전, 조선 후기 이전, 전기까지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들이 없어요. 그럼 딸이 당연히 제사를 지내는 거죠. 똑같은 자식이니까요. 근데요, 이게 조선 후기 때 바뀌기 시작해요. 어떻게 바뀌냐? 부계 위주 가족 형태로 바뀌어요. 뭐라고 하냐? 시집을 가는 거예요. 시집을 간다? 시댁에 가는 거예요. 그죠? 결혼을 하면은 여자가 시댁에 가서 사는 거야. 불편하지 않겠어요? 아니 뭐 다 가족으로서 편하게 지내면 되지 않습니까? 불편하잖아. 진짜 엄마가 아니잖아요. 옛날에는 그래서 이 이전에는요. 남자가 처가살이 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남자가 처가살이 하는 게 편하지. 왜? 남자는 차별합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옛날에는 남자가 사회생활을 했었잖아요. 남자는 밖에 있고 여자는 집안이라면은 자기 집 쪽 사람들과 있는 게 편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가살이라는 게 일반적이었거든. 근데 조선 후기 때는요. 남자가 위다, 여자는 아래다 라는 이런 인식이 확산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이제 여자가 시댁에 가서 살면서 눈칫밥을 먹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아들 중심이고 남자 중심이고 아들 중에서도 서열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위아래 서열 개념들을 강조하는 게 성리학적 가족제도의 특징이거든요. 정통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지. 큰아들이 적통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밑에다. 가족의 중심은 아버지다. 가족의 중심은 아들이다. 적장자가 적자와 장자의 합친말이에요. 서얼이 아니라 적장자, 그리고 장자, 큰아들. 제사와 상속을 독점하는 거예요. 제사도 큰 집에서 다 지내는 거고요. 상속도 큰아들이 다 독점하는 거예요. 예, 차별이 생기겠죠. 아들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딸은 시집 가면은 다른 집 자식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아들이 없으면요, 이제 딸이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다른 집 자식이 됐으니까. 친족 중에서 아들을 새로 드립니다. 친족들 중에서 우리 아들로 드리겠어. 양자라고 합니다. 예. 양자를 드린다라는 거는 딸 자식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조선 후기 가족제도의 특징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의 모습이 어떻게 다른지 여부를 중심으로 비교 파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향촌사회 모습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의 모습인데요. 자, 여러분이 앞서 배웠었던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향약이라는 제도예요. 조선시대 때 향촌사회에서 양반들이 만들었었던 질서, 이걸 우리가 향약이다라고 하거든요. 향촌 내 사람들의 약속, 규약이에요. 규약. 향약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향촌의 양반들이 만드는 거예요. 규약이면 약속이거든요. 뭘 약속하는 거냐? 유교에서 얘기하는 거 생활에서 지키자 라면서 약속하는 겁니다. 이것을 백성들에게 지키도록 하는 거예요. 이게 사회 질서이고 바로 양반 살인들이, 여러분들 훈구와 살인 봤었죠? 살인들이 사화에도 불구하고 집권할 수 있었던 배경 두 가지를 서원과 향약, 요 두 가지를 기반으로 하여 이들이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탄탄한 기반을 만들어서 집권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봤었거든요. 그게 향약이다. 자, 이 향약은요,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 시작하고 도입했었던 제도예요. 네. 근데 이제 중종 때 조광조는요, 여러분 앞서 봤었던 사화에서 죽었죠. 기묘사화로 죽었죠.
그래서 이 향약이 널리 확산되지 못하고 나중에 이황과 이이, 이 두 인물들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확산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향촌사회에서 양반들이 자신들의 질서, 즉 유교 성리학 질서를 만드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유교 국가로 본격적으로 바뀌게 되는 계기 중에 하나가 향약이라는 제도였었던 겁니다. 자, 향약에는 여러 직책들이 막 이렇게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약정이라는 간부 직책, 그리고 도약정 등등 향약 규약을 총괄하는 직책들, 바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할이다라고 한다면요, 향촌 자체예요. 이건 정부가 주도해서 만든 게 아니라 지역사회 양반들이 우리 지역을 성리학 국가로 잘 발전시키고 변화시키겠습니다 라고 해서 만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양반들이 백성들을 괴롭히는 수단이 될 수도 있죠. 규약이다라는 거는 지키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제재가 가해지기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향약은 이런 부작용도 있었으나 조선시대 때 향촌사회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이런 규약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럼 향촌의 모습을 조금만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조선 후기가 되면은 양반의 지배력이 약화됩니다. 기존 양반들의 지배력은 약화되는 시기가 조선 후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왜요? 양반들 중에서 몰락하는 양반들도 많이 있거든요. 양반들 중에서 붕당 정치에서 패배했어. 그래가지고 이제 겨우겨우 연명하는 이런 양반들도 있는데, 이 기존의 양반들의 권위는 약화되고 하락하게 돼요. 기존의 양반들의 권위는 약화됩니다. 그런데 새롭게 양반층으로 편입되는 계층이 있네. 바로 분홍층이에요. 분홍층은 원래는 일반 평민이었는데 신분을 돈 주고 샀어요. 원래는 그냥 농사짓던 개똥이었는데 신분을 돈 주고 샀어요. 그러면 향촌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몰락한 양반들이 그래도 내가 우리 집안 뼈대 있는 양반이었지, 다시 가문을 일으켜야 될 텐데 이러고 하는데, 이 농사짓던 개똥이가 갑자기 돋보자로 휘날리면서 막 가는 거야. 내가 잘못 봤나? 네 이놈, 저요? 그래, 너 개똥이 아니냐? 뭐 그런데요? 네 이놈, 양반을 보면 인사를 해야지 왜 인사를 안 하느냐? 아니 뭐 왜? 이놈이 양반 알기를 우습게 하는구나. 뭐 저도 양반인데 그 말이 좀 심하시네. 양반이라니. 개똥이가 신분을 돈 주고 산 거예요. 뭐 족보를 샀다라고 보자. 그러면 기존의 양반이 봤을 때에는 야, 이거 참 세상 말세다라고 느끼겠죠. 이거 참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이런 놈들이 다 양반 행세하고 있고. 그럼 개똥이가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 좀 말씀이 좀 심하시네. 개똥이 말이 좀 짧구나. 이러면서 이제 막 갈등이 벌이겠죠.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이에요. 자, 신분을 산 개똥이 분홍층들은요, 누구와 결탁할 거냐? 사또와 결탁할 겁니다. 바로 관건이에요. 수령. 수령을 비롯한 관권, 지방의 정부 권력층과 결탁하고 후원 세력이 돼서 이제 자신들이 양반 명부인 향안의 이름을 올리고, 그 다음에 이 자치기구, 양반들 자치기구 회의의 향회라고 하는데 이런 데 진출하기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사또, 수령의 후원을 받아서 이런저런 양반 행세를 할 수 있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양반과 새로운 양반층과의 갈등이 있는 겁니다. 기존의 양반들을 이들이라고 그래요. 구향이라고 그래요. 새로운 양반층을 신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양반이고요, 새롭게 돈 주고 산 양반이에요. 갈등이 있겠죠. 그 갈등을 향전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누가 힘이 셀까요? 돈이 곧 권력이에요. 신향층들이 수령과 결탁도 했죠. 돈도 있고. 수령과 향리가 바로 관청의 권력이거든요. 관권이에요. 이러면서 이들의 힘이 강해지고 바로 이제 신향층의 권력 또한 강해지는 모습으로 나오는 게 조선 후기의 모습이다라고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조선 후기의 모습들을 여러 각도로 살펴봤었습니다. 이게 신문제도 어떻게 변했는지 여부와 더불어서
조선 후기 향촌사회 질서가 크게 변화되는 모습을 살펴봤었죠.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향약이라는 제도가 양반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이것이 이제 정착된 모습 또한 조선시대 모습이다. 그래서 조선 전기와 후기를 비교 파악하는 데 중점을 들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론 강의 여기까지 하고요. 문제풀이 확인 차원에서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선의 사회 모습에 대한 내용 기출문제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보겠습니다. 다음 시기 가한하신 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자, 지금 보니까 그래프의 비중이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쭉 이렇게 바뀌고 있다라는 시간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어떤가? 파란색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예, 파란색의 비중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구나. 그 다음에 빨간색은 되게 많이 줄었네요. 자, 그러면 조선 후기 신분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비중이 되는 신분은 누구이냐? 바로 양반이 되겠죠. 조선 후기에는요, 양반의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었는데 양반 신분을 돈 주고 사는 이러한 현상들이 만연하게 되는 시기와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초록색도 줄어들긴 하는데 빨간색이 엄청나게 또한 줄어들게 되지요. 자, 나가 누구냐면요, 바로 노비들입니다. 노비의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었구나. 왜냐? 이들이 양반으로 많이 넘어가니까 정부의 입장에서는요, 평민층들, 일반 상민이다라고 했었죠. 이들의 비중이 주니 안 되겠다. 양반을 이쪽으로 편입시켜야겠, 그죠? 양반이 아니라 노비를 평민층인 상민으로 편입시켜야겠다라는 이러한 정책을 취하게 되죠. 예, 이게 바로 이제 정부 재정 문제와 관련이 있었다라고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 때는요, 양반 수의 급격한 증가와 노비의 급격한 감소, 그리고 상민들 역시 그 비중이 줄게 된다라는 게 결론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가는 양반이고요. 나는 노비들입니다. 기억 보겠습니다. 수군 조례들의 천역에 종사하였다. 양반이요? 그럴 리가요. 수군 조례 등의 천역에 종사했었던 이걸 7개로 7반천역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실양역천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어찌됐건 양인데 역할이 천한 일반민 상민들 중에서 이렇게 천대받는 일을 하는 계층들을 실양역천이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자, 니은에 가 공명첩, 족보 위조 등으로 그 수가 증가하였다. 공명첩이 뭐였죠? 이름이 비어있는 관직 임명장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 돈 주고 사가지고 양반 신문 따갖고 족보를 위조하고 구입하기도 하고, 그래서 양반 뼈대 있는 가문의 집안에 요거를 돈 주고서 사는구나. 신분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증가하였구나. 양반으로 편입되는 대표적인 사례. 그래서 니은 맞네요. 자, 디귿에 매매상속 증여의 대상이었었다. 매매상속 증여의 대상이다라는 거는요, 천민층, 노비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요. 그래서 일반민이 아니라 재산 취급을 받기도 했었던 이런 계층이다. 그래서 니은과 디귿 요 두 가지가 옳은 지문이 되겠네요. 그럼 리을이 틀렸나 봐? 한번 보자. 법적으로 과거에 응시할 수 있었다.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계층들은요, 누구냐면은 양인이에요. 일반민을 양인이다라고 하고, 앞서 봤던 개념으로 보자면 양반, 중인, 그리고 일반민, 상민 이런 거지요. 과거 응시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 계층이 바로 노비 계층이에요. 그래서 응시할 수 없었다. 자, 답은 3번. 이번에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자. 가 여기 있는데요. 을중년. 어떤 사람이 정승으로 있을 때 가의 관직을 허용하도록 정했대요. 가가 누구일까? 양첩 소생은 손자대에 가서 허용하고, 천첩 소생은 증손대에 가서 허용한대요. 그래. 첩의 소생, 첩의 자식들, 이런 자식들은
이들에 대해서 차별이 있었는데 뭔가를 조금씩 허용하게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양반첩의 자식이다라고 불리는 계층, 이들이 누구였지요? 서얼이었습니다. 서자와 얼자, 서얼입니다. 자, 이 서얼은요, 양반 대우를 받아야 하는데, 그런데 양반 대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 문과 응시가 금지되어 있는 계층이기도 했었죠. 서얼 같은 경우. 물론 과거 시험 볼 수 있어요. 과거 시험 자체가 금지된 건 아까 봤던 노비죠. 근데 핵심 과거 시험인 문과 응시가 금지되었다는 것은 서얼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불만이 있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차별을 없애달라는 요구들이 있었고 일부 이렇게 차별하는 모습들을 조금씩 허용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된다. 그와 관련한 모습이네요. 그래서 가는 서얼이 되겠네요. 서얼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에 화척, 양수척 등으로 불렸다. 화척, 양수척으로 불렸었던 계층은 도서업에 주로 종사하는 백정입니다. 사실상 천민의 대우를 받기도 했었던 백정. 니은에 수차례 통청운동을 전개하였다. 차별을 없애주세요 요청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결과물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디귿에 규장각 검사관에 등용되기도 하였다. 언제? 정조 시기 때. 누가 있을까요? 박제가, 유득공, 이덕무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인 서얼 출신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니은 디귿이 맞겠죠. 리을은 저기 일제강점기 때 등장하는 내용이거든요. 차별 철폐를 위해서 조선 형평사를 조직하였다. 예, 요것도 형평운동 백정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요건 일제강점기 때 등장하는 형평운동이라는 주제에서 등장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답은 3번. 3번 문제입니다. 가시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변승업이라는 분, 이런 사람이 있대요. 역관 변승업의 할아버지를 모델로 하고 있대. 사역원 소속의 일본어 역관이래요. 역관, 통역관이네? 외국어 관리네요? 역관과 같은 신분, 그리고 의관, 천문관, 율관 이런 사람들은요 주로 이제 외국어를 하기도 하고 또 과학과 관련된 일을 하기도 하는 전문직 바로 공무원들. 뭡니까? 기술직이죠. 기술직 중인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대표적으로 시험에서 많이 다루는 기술직이 의관과 역관이에요. 이 둘을 딱 세트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중인이구나. 중인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다. 1번에 소속관청에 신공을 바쳤다. 노비 중에서 외거 노비들에 해당합니다. 관청 밖에 거주하는 이런 노비들. 노비입니다. 신공을 바치면서 출퇴근도 가능한 노비들이에요. 이번에 매매상속 증여의 대상이 되었다. 마찬가지로 노비에 해당하는 내용이지요. 재산 취급받았다. 그 얘기니까 3번 원칙적으로 관직에 과거에 응시할 수 없었다. 그래, 노비다. 과거에 응시할 수 없는 계층은 노비가 유일해요. 과거 시험 자체 응시 자격이 없는 거지. 재산 취급받았던 노비다. 4번에 장례원을 통해서 국가의 관리를 받았다. 장례원, 노비를 관장하는 국가관청 중에 하나다. 그래서 다 노비구나. 5번 조선 후기 시사를 조직해서 위항 문학활동을 하였다. 시사, 중인들 입장에서는요 양반 대우 받고 싶어요. 기술직이 아니라 일반 문관처럼 대우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문인들이 하는 것처럼 글짓기 모임을 만들었으니 그것을 우리가 시사라고 하고요. 그런 문학을 위항문학이다. 이들을 위항인이다라고도 했으니까요. 그렇구나. 5번이 되겠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자. 처음 가를 정할 때 가는 뭔가 정하는 건가 봐요. 양문을 통해서.
이게 뭐지? 조금만 기다려봐. 허물을 고치기 위해서 약계, 서원에 모아놓고 약법을 의논했대. 도약정. 약자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아플 때 먹는 약 그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뒤에 보니까 물건으로 부조할 때 약원이 사망했다라고 하면 또 약자가 나왔어요. 약정에게 고하여. 약정. 여기서 약이 약정에서의 약인가 봐. 그죠? 그러면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 규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게 향약이니까. 향촌사회 규약. 향약의 키워드 중에 간부직책인 약정이라고 있었다라는 것을 키워드로 봤었잖아요. 향약은 조선 중기 사림들이 중심돼서 만들기 시작했었던 게 향약이었었다. 예, 이 향약 바로 향촌사회 규약으로서 살인들의 향촌사회 기반으로 기능하게 되는데요. 서원과 더불어서 살인들의 기반으로 자리를 잡는 요거는 규약인 제도다. 자, 그러면 향약에 대해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1번에 칠제라는 전문 강좌를 두었다. 고려시대 때 봤었던 칠제와 양현고 국자감에 이거를 두게 될 거고요. 고려시대 때 요게 관학을 진흥시키는 이러한 정책입니다. 2번 옥당이라고 불리면서 경연을 담당했다. 경연, 왕에 대해서 뭐 가르치기도 하고 토의하는 거. 학술기구에서 이걸 하시오. 조선의 정치 기구로서 홍문관이라는 걸 봤었습니다. 이게 뭔데? 3사 중에 하나로서 홍문관은 왕에 대해서 자문하고 경연을 담당하는 별칭은 옥당이다라고도 했었다. 3번에 중앙에서 파견된 교수나 훈도가 지도하였다. 요거는 뒤에 나올 텐데요. 정부가 만든 교육기관 중에 지방에 설치한 향교라는 교육기관입니다. 4번 풍속교화와 향촌자치 등의 역할을 하였다. 풍속교화 향촌자치 이 얘기인즉슨 그 지역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를 관리하는 역할을 했다라는 거예요. 향촌사회에서요. 그래서 4번이 답입니다. 향촌사회 규약이 향약이고 양반 살인들이 만들어서 성리학을 보급하려는 이러한 시도를 했었던 모습이니까요. 5번 매향활동, 향나무를 매립한다.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불교 행사, 일단 향약이 아니죠. 향약은 유교 성리학, 질서를 보급하기 위함에 불교 행사를 주관하는 불교 신앙 자치기구로서 농민들이 만든 이거는 이름이 비슷한데요. 아예 다른 겁니다. 향도죠. 예, 농민들의 불교 신앙 자치기구 향도 매향 활동을 전개하였다라는 것을 앞에서 살펴봤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사회편 마무리했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다음 주제를 가지고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